안녕하세요. 기술 투자를 이야기할 때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름이 거의 전부처럼 느껴졌죠.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를 그냥 이끌었던 이 강력한 7개 기업들, 시장의 중심이었죠. 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까지 정말 이 이름만 들어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AI가 경제 전반의 어떤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는 이 7개 기업만으로는 AI가 가져올 변화, 이 전체 그림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AI 투자의 지형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또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까요? 네,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특정 기술 혁신 초기에 주도권을 잡았던 기업들이요, 그 흐름이 좀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거나 아니면 수혜의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건 과거에도 있었던 패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 익숙한 구도를 넘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주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왜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AI 시대의 다음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 흥미로운 가능성들을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됐는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게 중요하죠. 챗 GPT 등장을 기점으로 해서 AI 시대의 대표 주자로 확 떠올랐고요. 2023년 초 이후 S&P 500 지수 상승분의 절반 이상, 이걸 이 7개 기업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파급력은 지금도 여전해서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을 보면 이 7개 기업이 S&P 500 지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와, 35%요? 네, 상당하죠. 게다가 내년에도 이들 기업의 평균적인 이익 증가율은 15% 이상, 또 매출 성장률은 13%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나머지 S&P 500 기업들의 예상치, 그러니까 이익 13%에 매출 5.5% 증가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펀더멘털만 딱 놓고 보면 아직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데 근데 이 7개 기업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운 대목 같아요. 네, 맞아요.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딱 점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반면에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네. 아티잔 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크리스 스미스 같은 전문가도 현재 M7 구성이 AI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바일 혁명, 또 인터넷 확산, 전자상거래 시대를 이끌었던 기업들이라고 해서요. 그 성공 공식이 AI라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반드시 통하리란 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AI가 열어젖힌 정말 거대하고 아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시장 기회를 포착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해서 어쩌면 미래에는 현재의 매그니피선트 세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와, 경화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참 냉정한 현실이네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이 M7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들이 좀 거론되고 있나요? 몇몇 기업들이 특히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설계 분야의 강자죠. 브로드컴. 이 기업은 이미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7번째로 큰 기업으로 뛰어 올랐어요. 아, 7이요. 맴7 바로 다음이네요. 네. 매그니피선트 세븐 멤버들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거죠. 탄탄한 기술력,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정말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약진, 정말 인상적이네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라클의 부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라클이요? 네. 한때는 좀 오래된 기업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AI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OCI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업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주가가 무려 75%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75% 이상이요? 네. 기업 고객들의 복잡한 AI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강점을 보이면서 시장의 재평가를 확실히 받고 있는 거죠. 정말 눈에 띄는 성과네요. 하드웨어나 인프라 쪽 말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운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런티어요? 네, 특히 내년 실적 전망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요. 나스닥 100지수 편입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무려 135% 급등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어요. 135%요? 와. 네, 기업들이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또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역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와, 135%라니 이건 정말 핫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수준인데요. 그럼 이들, 브로드컴, 오라클, 펠론티어, 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AI 생태계에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길래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걸까요? 그 역할이 좀 궁금해지네요. 각각의 역할이 아주 명확합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 외에도 AI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업들에게 맞춤형 반도체, ASIC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면서 AI 인프라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역시 이 과정에서 파운드리 역할을 하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오라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대규모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고성능 AI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네. 펠런티어는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 위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실제 의사결정이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AIP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제공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흐름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설계, 맞춤형 칩,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실제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강자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M7이 열어젖힌 문으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네,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존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변신해야 할지 좀 고심하는 사이에 펠런티어처럼 좀 AI 네이티브한 접근 방식을 가진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주리언 티머가 지적했듯이 때로는 어떤 기업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AI 스토리가 계속 진화하면서 새로운 승자가 기존의 강자들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가능성, 이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예전부터 시장을 주도하는 인기 주식들을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걸 좋아했잖아요. 네, 그랬죠. 뭐 70년대 니프티 50부터 시작해서 닷컴 버블기의 4대 기수,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팡, FAANG까지 이번에도 이런 변화를 좀 반영하려는 실온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복잡한 현상을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죠. 현재 AI 분야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시도로 여러 가지 변형된 그룹 명칭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오, 어떤 이름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M7 중에서도 특히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딱 이 4개 기업만을 묶어서 팹4라고 부르는 시각이 있습니다. 비틀즈에 빗댄 표현이죠. 아, 팹4. 재밌네요. 네, 또 시포트 리서치의 조나단 골룹 같은 분석가는 M7에서 최근 좀 부진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을 빅6로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빅6. 네,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빅6에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컴을 추가해서 엘리트 8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엘리트 8까지. 각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구성원을 달리하면서 현 시장의 리더 그룹을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들이군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좀 더 공식화된 사례도 있다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 새로운 지수 상품을 내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CBOE 글로벌 마켓은 최근에 CBOE 매그니피선트 10 지수, CBOE 매그니피선트 10 인덱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선물과 옵션 상품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10. 네, 이름 그대로 10개 기업을 포함하는데요. 기존 M7 멤버 전원에다가 아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브로드컴하고 펠런티어,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기업 AMD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아, AMD까지 M7에서 M10으로 확장이 된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아까 올해 주가가 75%나 급등하면서 AI 클라우드 강자로 떠올랐다고 했던 오라클. 정작 이 매그니피선트 10에는 이름표를 못 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이런 식의 그룹핑이 갖는 한계, 또 주관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CBOE 측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유동성, 시가총액 규모, 거래량, 그리고 AI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고 설명을 하지만요. 네. 그 기준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가중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라클의 주가 퍼포먼스는 2023년 초 이후로 따져보면 M7 멤버 대부분보다 오히려 더 좋았는데도 명단에서 빠진 거죠. 야누스 핸더슨의 닉 쇼머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틀을 넘어서 대화를 확장해야 할 때다. 그리고 오라클과 브로드컴은 분명 그 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매그니피센트 몇이냐 하는 그 이름표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AI 기술을 통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을 놓치지 않고 폭넓게 살펴보는 안목, 이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묶이든 그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요. 핵심은 AI 혁신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그 과실을 거두는 기업들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기존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최근 그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AI 경쟁에서 좀 다소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사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애플하고 테슬라가 가장 자주 언급됩니다. 애플과 테슬라. 네, 애플의 경우 아이폰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AI 기술 자체의 개발이나 새로운 AI 기반 서비스 출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서야 AI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테슬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AI 기술이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테슬라는 주력 사업인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정말 극도로 심화되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에 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FSD나 로봇 개발 같은 AI 기반의 미래 비전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당장의 실적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이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저력이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입니다. 여전히 큰 기대를 걷는 시각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 기대감의 근거도 명확합니다. 애플의 경우에는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아이폰, 그리고 iOS 생태계. 이게 결국 AI 기술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거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플랫폼의 힘. 네, 이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플랫폼 장악력은 다른 어떤 기업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애플만의 강점이죠. 테슬라는 역시 CEO인 일론 머스크의 존재감.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 이게 핵심 동력이겠죠? 그렇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및 로봇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개발 같은 아주 야심찬 목표들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결국 AI 경쟁에서 의미 있는 반격에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도 상당수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AI의 영향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이나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보다 근본적인 인프라 영역으로도
수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 기술,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것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곧 막대한 전력 소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춘 전력 생산 및 유틸리티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요. 아, 전력 회사들까지요? 네. 또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수많은 서버와 칩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네트워킹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관련 통신 장비, 특히 스위치 같은 걸 만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도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AI는 결국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AI 모델 학습과 추론 과정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네. 이걸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또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같은 고성능 D램을 만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물론이고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를 생산하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샌디스크 브랜드를 보유한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JV 같은 전통적인 스토리지 기업들도 AI 확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와. AI 생태계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여러 산업에 걸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런데 이 AI판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 중 일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비상장 상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변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재 AI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오픈 AI. 여전히 비상장 상태죠. 그렇죠. 최근에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일부 직원들의 주식 매각을 협상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일반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길은 아직 막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구글 출신들이 설립해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강조하는 엔트로픽이나 우주 기술뿐만 아니라 스타링크 등을 통해서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 역시 AI 분야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현재 상장된 기업들만으로는 AI 투자 지형의 전체 그림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이 모든 변화들, M7 내부의 균열, 새로운 강자들의 부상, 수혜 범위의 확장, 비상장 기업들의 영향력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시대가 저문다는 표현보다는요, AI 기술의 발전 단계와 확산 속도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성격과 범위가 변화하고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아, 변화와 확장. 네. 초기에는 AI라는 기술 자체를 개발하고 가능성을 보여준 소수의 선도 기업들, 특히 대규모 모델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그리고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기업들로 관심과 투자가 옮겨가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AI를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어쩌면 지금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의 기업들이 새로운 승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피델리티의 주리언 티머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비싸지고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AI 투자 붐 자체가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우려도 있죠. 결국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시대의 변화가 점진적인 세대 교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순간 시장 전체의 급격한 조정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큰 흐름 자체를 놓치지 않고 계속 주시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AI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거품 붕괴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네. 다만 소수의 기업의 시장 전체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이런 집중된 시장은 언제든 리더십이 교체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이건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7, 엘리트 8, 매그니피센트 10이냐 하는 이런 명칭에 집착하기보다는요. AI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산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혁신의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익숙했던 프레임을 넘어서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다층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AI 투자 지형의 변화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브로드컴, 오라클, 펠란티어 같은 새로운 이름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고 월스트리트는 팹4, 엘리트 8, 매그니피센트 10 등 다양한 이름표를 붙여가면서 이 새로운 현실을 포착하려고 애쓰고 있죠. 네, 핵심은 AI 기술의 발전과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수의 기업의 스펙트럼 역시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거인들을 넘어서 전력, 통신, 스토리지 같은 기반 산업,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혁신 기업들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AI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상당하다는 의미겠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우리 삶과 산업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게 될 미래를 상상해 볼 때 장기적으로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내고 소유하는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일까요? 아니면 그 도구를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기존 사업을 혁신하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많은 기업들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AI 시대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